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정부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인 신영배입니다. 안양노동인권센터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권익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인데요. 정말 우리 그 비정규직 또는 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또 행동해 주시는 우리 한국 비정규직 센터의 정책위원인 남은건 노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제 발제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어떤 제도적 환경이 어떻고 현실은 어떻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를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노동자 고용 관련된 쟁점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이 좀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현장에서는 또 더더욱이나 너무 잘 알고 계신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위 그 고용관계 혹은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아파트 노동자 중에서 경비 노동자는 또 어떤 고용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고용 구조를 먼저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층적 고용 구조, 그다음에 다중 사용자 관계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중층적 고용 구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간접 고용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거의 한 85% 정도가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위탁 운영을 하면서도 위탁 관리 회사가 경비 관련 업무를 또 경비 용역 회사한테 한 번 더 도급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중의 간접 고용 구조인 거죠. 이게 아마 아파트 노동자들의 거의 한 70% 정도가 이런 고용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 관리를 하면서 경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만 이제 직접 고용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이제 간접 고용이 되는데, 간접 고용 중에서도 1차 간접 고용이 있고 2차 간접 고용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위탁 관리가 넘어가고 또 위탁 관리에서 경비 용역 도급이 또 한 번 넘어가는 이렇게 이중의 간접 고용 구조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한 70% 가깝게 차지할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3권의 제약이라거나 어쨌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의 어쨌든 부재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갖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파트 고유화 문제로 이제 다중 사용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사용자가 한 명이죠. 근데 아파트는 물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뭐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있지만, 실제로 입주민 한 명 한 명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사용자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인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내는 관리비 속에 이 노동자들의 월급이 나간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죠. 그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왜곡된 인식과 결합됐을 때는 주인 하인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왜곡된 어떤 노동 실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만의 굉장히 고유한 어떤 고용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시단축적 근로 승인 제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조항인데, 실제로 노동 자체가 좀 가볍다라고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이 노동자들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감시단축적 근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비노동 같은 경우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고요. 그 시설관리,
전기기사, 뭐 기계기사, 보일러기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단속적 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감시적 근로, 단속적 근로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노동부가 봐서 승인을 내주고, 승인을 내주게 되면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상한이 없어지는 거고, 휴게 시간도 뭐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는 거고, 휴일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거나 뭐 이 그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식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승인 제도가 사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사실은 저 감시단축 근로 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수년째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은 이 제도 자체를 좀 제대로라도 관리를 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저 제도가 경비 노동자들의 뭐 이런 교대제 근무 문제라거나 장시간 사업장 체류로 인한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제도적인 환경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단기 근로계약, 뭐 쪼개기 근로계약, 초단기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뭐 계약직으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직으로 쓰더라도 2년이 지나가면은 계속 1년 단위 혹은 뭐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총 2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상용직으로 간주를 하게 되죠. 현재 기간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상용직 간주 조항도 55세 이상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경비노동자들은 55세 이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계약직 전환 조항이 일단 적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통상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업무 자체는 상시적인 업무고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한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들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계약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사를 해보면은 적은 데가 한 30-40%, 높은 데가 한 60-70% 정도 3개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계약이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저 3개월 계약하고 입주민들이나 관리자 혹은 특히 이제 관리소장의 갑질 문제하고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기도 하고 서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이따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휴게시간 편법 운영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아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휴게시간을 일정하게는 부여해야 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4시간을 체류하는데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막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통 9시간, 10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보통 9시간, 10시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지불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좀 오르면은 그만큼 휴게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휴게시간을 실제로 쉬도록 하느냐, 그게 이제 시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노동자들이 휴게시간 10시간인데 예를 들면 낮에 뭐 점심시간 뭐 1시간 반, 저녁 2시간, 야간에 뭐 한 4-5시간 보통 이렇게 잡는데, 그 시간이 실제로 본인이 쉴 수 있느냐, 휴게시간은 자기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집에 갔다 와도 되고, 뭐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핸드폰을 꺼놔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대체로는 이제 경비 초소에 대기하는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법적 다툼이 됐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휴게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으로 봐야 되고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례들이 한 3-4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것도 아파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한폭탄처럼 좀 잠재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교대제 문제, 지금 24시간 격일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한 95%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게 사실은 좀 한편에서는 금방 어떤 건강상의 악영향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할만해, 뭐 익숙해져가지고 이젠 할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걸로 인해서 이제 누적된 피로, 그다음에 사실 수면의 질이 별로 안 좋죠. 뭐 사업장에 있을 땐 당연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잘 때도 이게 격일제로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인한 이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들이 산재 승인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망 요인으로 많이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전근대적인 교대제 문제, 그다음에 열악한 휴게 공간의 문제, 휴게 공간도 지금 이제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 기준까지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환기, 조명, 냉난방, 구비해야 될 어떤 비품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아파트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만든 휴게실에서는 그렇게 갖춰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쉬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개는 또 초소에 머물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경비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차라리 그냥 초소에 있지. 왜냐하면 같이 여러 사람들이 야간에 잠깐이라도 잠을 자는데 옆에 코 골고 막 이러거나 또 대개는 또 지하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휴게실 사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소에 대체로 머무르는데 초소의 공간 자체가 되게 협소하고 저런 휴게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역시나 작년서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좀 의무화되었는데 사실은 좀 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사업장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실은 좀 일부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몇 가지 특성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개선할 것이냐, 사실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경비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특성, 여러 가지 노동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뭐가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단기 근로계약 문제예요. 물론 이제 용역이기 때문에 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 용역회사에 입찰을 다시 들어갑니다. 위탁관리회사나 경비용역회사나 이제 새로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도 고용불안을 느끼기는 하지만 대체로 큰 문제가 없으면 고용승계가 되거든요. 근데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입주민들의 부당한 어떤 민원, 부당한 어떤 요구에 내가 좀 소위 얘기하면은 규정대로 이제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뭐 이렇게 좀 친절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찍혀가지고 3개월 계약이 도래했을 때 해지가 되는 거죠. 계약 해지라고는 하지만 사실 노동자한테는 해고가 되는 거고요. 그 사업장에서 몇 년을 일했던 상관없이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때 그 계약 기간이 3개월이 딱 도래했을 때 이제 계약 해지를 하는 식으로 해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취업 규칙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입주민 5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인원을 교체한다. 그 민원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따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을 교체한다라는 그런 취업 규칙이나 아니면은 그런 위스탁 계약상에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자체가 이제 위법이긴 한데 그게는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일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개월 계약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거는 경비노동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업종에서도 사실은 보통 1년짜리 계약을 6개월, 뭐 한 달짜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택배 그 집화장 같은 데서 택배 업무를 하는 경우는 최근에 얼마 전에는 하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게 전산업적으로 사실은 단기 계약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간제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법에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반복갱신을 해서 2년을 넘었을 때는 무계약직으로 간주한다라는 게 기간제법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계약의 반복갱신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법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기간제 남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법을 만들 당시, 그러니까 2007년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도 좀 논쟁이 됐었고, 근데 어쨌든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됐는데 이거를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를 예시하고 거기에 해당될 경우는 계약직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무기계약직, 상용직 채용을 원칙화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기간제법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입법 방안인데 여전히 그렇게 개정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 그렇게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 단기계약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법의 대수술이죠. 대수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대수술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이라도 좀 고치자. 그게 갱신기대권을 법에 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을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갱신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됐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판례로만 있는 경우인데 그거를 입법화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판례는 들쭉날쭉이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갱신기대권 조항을 아예 법률에 넣자. 그래서 반복 갱신을 해왔던 관행이 존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뭐 인원을 조정해야 되거나 이럴 사유도 경영상의 이유도 없고 했을 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서 그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당연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의 조항을 넣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갱신기대권을 기간제법에 포함시키는 약간 소폭의 개정도 주요한 하나의 해법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갱신기대권뿐만 아니라 용역회사가 바뀌었을 때 고용승계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판례로 이제 최근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권리인데 저것도 용역회사가 바뀔 때는 사실은 아파트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 대체로 한 300만 정도 추산을 하는데 이 한 300만 명 정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용역회사 바뀔 때마다 이제 고용 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평상시에 노동조합 활동도 못하고 뭔가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다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기본 간주를 하자라는 게 고용승계 기대권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 법안이 지금 2개가 발의가 되어 있기도 한데 아직 국회에서는 그렇게 잘 다뤄지고 있지가 않아요. 저기서 이제 사업 이전은 영업 양수도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거죠. 기업을 매각을 할 때는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인수하는 회사로 다 고용이 승계되는 게 이미 판례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그 사업 이전의 항목 중에 매각 문제, 영업 양수 양도 문제만이 아니라 도급회사, 그러니까 용역회사 변경의 경우도 사업 이전의 사유에 포함시켜서 용역회사가 교체가 되더라도 노동자 고용은 승계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렇게 입법을 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저게 통과되는 게 간접고용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국회에 이제 본회의에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아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2조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듯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사인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노동조합법상의 개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를 막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하고는 완전 다르고 저렇게 되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ILO에서는 저렇게 단결권을 확대하는 그런 ILO 협약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걸 비준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후속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노조법 2조 개정이 아까 얘기했던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법률과 유사하게 간접고용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본회의에 아마 상정이 되고 예상으로는 좀 본회의에는 통과가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이미 그게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이미 좀 표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수순을 좀 밟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적 요구, 국민적 저항이 있다라면은 어쨌든
사실 국제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정도의 법률을 우리 국민들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3, 4분 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갑질과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갑질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3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응대 근로자, 소위 이제 감정노동 보호 조항이고요. 또 하나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조항입니다. 이 3개 조항이 있는데 3개 조항 다 한계가 있어요.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계약 관계에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간접고용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저기도 간접고용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좀 제출되어 있긴 한데 아직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정노동보호 조항도 역시나 거기에서의 사업주라는 게 그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니까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감정노동이 발생했을 때 휴가를 부여하고 업무를 좀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할 사업주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사장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원청 사업주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역회사 사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간접고용한테는 사실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조항인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명확하게 입주민 혹은 관리자가 노동자, 그러니까 경비원, 미화원한테 부당한 지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실효성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3가지 법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각각 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 실효성 있게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시상수근로 승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게 한 번 승인을 내면은 그게 10년 전 승인인지 20년 전 승인인지 따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가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저 승인 기간을 3년으로 어쨌든 제한하고 3년 후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법제처에서 원래는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자체만 바꿔서 그렇게 3년 유효기간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이거는 법률 개정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부 발의라고 하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유효기간을 좀 정하는 식으로. 저렇게 정하면 3년 단위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을 때 휴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로감독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발의만 되어 있고 여전히 사실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이해 충돌이 되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뭐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에서 막 반대하거나 그럴 법안이 아닌데 여전히 다뤄지지 않는 거는 저는 당사자 목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경비노동자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집회만 몇 번 하면은 저거 안 다룰 이유가 없거든요. 저걸 반대하는 이 보수 집권 여당이라고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 목소리 굉장히 중요한 저 법률이다. 아까 간접고용에 대해서 노조법 2조나 아니면은 금기법 내 확장하거나 이거는 사실 사용자 단체들이 꽤나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있기도 합니다. 기간제법 개정도 그런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 목소리가 난다면은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사업이나 휴게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몇몇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한 거니까 이거는 자료집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우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법제도 환경, 그게 또 현실하고 불일치되는 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경비 노동자 근무제도 컨설팅과 휴게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사실은 안양에 있는 아파트 노동자 세 곳에 근무제도 컨설팅을 다녀왔었습니다. 먼저 그 경비 노동자 근무제도 컨설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왜 그 근무제도 개선 컨설팅이 필요하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비 노동자들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근무하고 있는 제도 양식이나 업무 범위들이 감시 근로자 승인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법률적 문제나 리스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들을 좀 일치화시키면서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관리비 인상이나 이런 부작용들을 막아보겠다는 노동부 표현으로는 트릴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세 개의 딜레마를 동시에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경비 노동자들이 하는 경비 이외의 업무가 비공식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10월 21일에 경비 업무 위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청소 미화 보조, 분리수거, 안내문 게시,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과 같이 이렇게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식화되었으면 감시 근로자도 이제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경비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에 이런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가 경비 노동자들의 그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 65%에서 70% 정도에 점한답니다. 단순 경비. 요즘 최근에는 더군다나 뭡니까? 경비가 기계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경비의 부수적인 업무들이 오히려 경비 노동자들의 주 업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감시 노동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근로감독 간 직무 규정, 감시 근로자 승인 판단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4시간 교대제에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감시 근로자 불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68조에 보면 적용죄의 성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이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뭐 1번은 쉽게 충족될 수가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단순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감시 외의 업무들을 대부분 경비 노동자들이 자기 업무의 60% 70% 이상에 점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비추어 보면 2번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3번은 좀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4번 쪽에 보면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되고 휴게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실내 온도, 유해 물질, 소음, 식수, 청결,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공간과 침구가 필요하다 등등 해서 휴게 시설과 휴게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 입주민 안내 등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특히 안양같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충족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기준을 위반할 때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협회 임정옥 대표님이 이래 계시지만 만약 그 아파트 노동자협회 우리 회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취소 요청을 노동부에 집단으로 들어가면 저는 안양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승인이 올라오는 것들을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승인을 안 해주거나 또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우리 아파트 노동 입주민들한테 닥칠 현실이고 법률 리스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잠깐 돌아갔어요. 그래서 만약 감시 노동자인 24시간 교대제 경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지금 현재 조건으로 임금이 약 38%나 인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경비 노동자들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죠. 입주민들한테 저만큼 관리비 부담이 된다면 동시에 입주민들은 해고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에 굉장히 대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도 이런 트릴레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교대 근무제도 개선 공고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고 근무제도 개선 컨설팅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무제도 컨설팅 방향은 현재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임금비 상승 부담 없는 개편, 비효율적인 야간 근무 시간 축소. 보통 야간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야간이 그렇게 많은 경비원들을 거기 아파트에서 재울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주간 업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노동자가 수행하게 한다. 경비노동자 근무제도뿐만 아니라 관제 시스템, 휴게시설, 경비기계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근무제도 개편 모델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번 지난달에 했던 두 가지 아파트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비와 관리 복합 근무제인데요. 24시간 교대 경비인은 감시 노동자들을 유지하면서 하는 그 경비인은 대폭 축소하고 결국에는 야간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관리인원들은 일반 노동자들로 신분을 전환해서 격일 야간 퇴근제나 주간 2교 대조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설팅 기대 효과로는 경비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 야간 근무 시간 축소로 건강권 보호, 법 제도에 맞는 노동권 보장의 효과가 있고 입주민에게는 감시 근로자 불승인에 따른 법률 리스크 해소, 야간 근무 시간 축소로 인한 임금비 인상 부담을 경감, 기타로는 휴게시설 개선과 법 제도에 맞는 노무관리나 노동인권 교육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아파트 휴게시설 기준에 대해서 어디에도 그 기준이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휴게시설과 휴게 방법 세부 기준이 제시되었고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세부 기준들이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128조 2에 보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주는 근로자, 간로열국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결국에는 도급인이 아까 간접 고용인 경우에 보통 용역회사들이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도급인, 원청에도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위반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과태료 규정들이 주어집니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또 기존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시행 규칙에 보면 자세히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휴게 시설의 크기 및 위치, 면적,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그 다음에 비품 및 설비, 휴게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의무 규정이고 또 위반했을 때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익명으로라도 지금 경비 노동자나 누가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평촌에 있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법률 리스크 속에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에도 이런 휴게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보는 임금은요, 제가 노무사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불 임금 청구 소멸시간이 3년이잖아요. 그럼 3년 동안 근무했던 퇴직했던 애들이 다 모아서 한번 저런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한번 전개해 보면 노무사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나가 보면 휴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휴게 방법의 기준을 준수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휴게 시설 개선 사례로는 기괴화로 남은 경비촌수를 좀 리모델링하는 방법, 초수가 굉장히 아파트마다 많이 남아도 옵니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지하에 있는 것들은 휴게시설 환기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의 한계가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좀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잠깐 정도 있으니까 그 이동식 직기비품들을 좀 해가지고 회의 있을 때만 잠깐 회의실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 공간을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로 이용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간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협조해서 휴게시설 개선 지원금을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안을 가지고 했는데 평촌에는 청구 실적이 좀 적어요. 그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래된 아파트니까 손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3천만 원까지 해주고 자부담 30만 원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급한 것들이 노후 아파트들이 손댈 데가 많으니까 저게 후순위로 밀리던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사전에 좀 시나 노동인권센터에서 철저히 했으면 휴게시설 개선 청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개선 시 효과로는 감시근로자 승인 조건을 첫 번째 충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휴게 시간이 대기 시간이 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다. 노동자 예방과 건강 예방과 산재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7월 달에 했던 A 아파트 건무제도 개편안 요 최종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는 건데요. 두 가지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법률 리스크를 지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시근로자 불승인 가능성이 이 아파트에는 있다. 이 아파트는 아까 휴게 시간이 12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근로자 승인 기준에 보면 12시간 이하 그 근무 시간보다 적어야 된다는 조건, 저걸 위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어떤 노동자를 24시간 동안 붙들어 놓으면서 일은 11시간, 12시간밖에 안 시켜요. 그 이해가 되나요? 나머지 11시간, 12시간 많은데 자유롭게 아파트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파트 내에 머물면서 임금도 안 주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현실에 좀 처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마찬가지 휴게시설이 협소하고 시설이 미합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기준 위반 소지가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법률 리스크를 지적했고요. 근무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경비 업무를 이 아파트에는 총 30명이 있었습니다. 30명의 경비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반 정도를 해서 30명이 예를 들어 15명 2개조로 24시간 맞교대를 했는 거예요. 야간에도 15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경비원 16명은 24시간 맞교대 그대로 가고 감시 근로자 승인 받아서 이렇게 가되 반만 24시간 맞교대로 하자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경비 업무를 주로 하고 관리 업무들을 조금 줄여주는 형태로 해서 감시 근로자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14명은 7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 시간 1시간 하고요. 또 나머지 7명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간 근무 시간 1시간 휴게를 하고 이렇게 2교대로 하고 토요일은 한 계조로 7명만 당번 근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해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틀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파트 형편에 따라서 근무 인원이나 근무 시간들을 일부 조정을 하는 걸 제안을 했고 근무 방안 외에도 휴게 시설이 협소하니까 어떻든 공간 확대가 좀 필요하고 에어컨 설치 등이 좀 필요하고 위치도 경비원들이 좀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전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휴게 시간에 대한 외부 공지 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활용에 대해서도 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비원의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총 30명 근로자 임금인데 임금이 77만 4천 원이 올라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면 내리는데 이 아파트 경우에는 12시간 30분 있는 휴게 시간을 저희들이 11시간 30분으로 30명에 대한 근무 시간을 매일 1시간씩 휴게 시간을 1시간 근무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만약 그걸 그대로 반영했으면 아마 한 1,000만 원 이상 인건비가 증감됐을 텐데 근무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77만 한 4천 원 정도로 이렇게밖에 안 오른 거의 현 수준 유지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떤 노무 관리나 인건과 관련되어서 좀 저희들이 코칭을 했고요. 비아파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시 근로자 불승인 가능성이 있었고요. 휴게 시설이 지하에 있고 환풍이 잘 안 되어서 외부 공지가 안 되고 똑같죠.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근무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8명 중에 4명은 기존대로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4명은 일반 근로자로 전환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근무 방안 외에도 휴게시설이 지하에 환풍이 잘 안 되어서 휴게시설 외부 공간으로 좀 이전을 하자.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거나 경비초소를 개조해서 좀 리모델링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경비원과 보통 보면 이제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또 기전실도 그렇게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원하고 기전실의 야간 업무 공조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인원도 적고 또 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들이 사무실 근무 환경들이 있어서 약간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경비원과 기전실 직원 그리고 이 아파트는 야간에 무조건 그 적은 인원이지만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전실 직원하고 야간 근무 공조를 약간 제한을 했고 그래서 필요한 업무 교육들을 좀 실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8명의 경비원 임금을 이렇게 근무제도를 개선을 하니까 한 월 한 100만 원 정도, 연간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휴게실 개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차량 출입기 차단 등도 동시에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 동안 아주 많은 아파트들을 다니면서 근무제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매우 만족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 노동인권센터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조만간 아마 그 유예기간 3년이 통과가 된다든지 또 이게 홍보가 되고 하면 많은 또 경비노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이거 문제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동인권센터가 이런 거에 대한 입주자 대표자 교육도 있잖아요. 1년에 4시간씩 있습니다. 4시간이 있는 그런 시간에 1시간 정도는 이런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상생협약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동인권센터가 내년에 좀 나서서 일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한 3년 정도 거의 매일같이 안양군포 의왕 과천에 있는 아파트 현장을 뭐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또는 안 그러면 분쟁 해결 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또 아파트 노동자 자조 모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비원뿐만 아니라 미아 노동자들의 모아서 협회를 만들어서 많은 협회 회원들을 조직을 하고 또 한 달에도 2번, 3번씩 그 역사문화 산책이나 영화 보기나 그 노래 부르기나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임정옥 경기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그간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느꼈던 일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영배 우리 이 원장님이 워낙 거창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민망스러운데요. 아파트 경기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가 우리가 창립하기는 2020년 12월 14, 15일 이렇게 창립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파트 협회 정식 회원 5,000원 이상 되는 회원이 약 한 140명 됩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약 100여 명, 미화원 해서 한 약 40명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도 우리가 역사 탐방을 다녔고 가장 좋은 게 역사 탐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화 보기 동아리 사업을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노래패 또 우리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또 운동하면서 노래 연습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이 먹어서 우리 남자분들은 별로인데 여성 우리 미아오 여사님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금년 3개월 5월, 6월, 7월 경기도 그 공모사업에서 안양시 아파트를 제가 3개월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본인들이 텍스로 이거 내는 거를 제하고는 저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관리소장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을 저희가 사진을 전부 찍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아마 살고 공동주택의 7, 80%가 살고 계신데 우리 경비 미화원들이 연세가 65세 중반부터 70대 후반까지예요. 그러니까 60대 중반, 70대 이전은 목소리 좀 내고 뭐를 말씀하시는데 70이 넘어가면은 다른 데서 고용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이 정도면 됐어 수긍하시려고 그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덕봉 형님도 계시지만 심지어 우리 안양에서 가장 큰 아파트예요. 쪼개기 1개월짜리를 아마 한 4, 5개월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입주민들이 어떻게 결정을 못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게 자르면 자기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금년 9월 말에 지금 정년 퇴실 그만두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입주민들이 열악한 그 근무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아직도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초단기 계약을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말을 하면 자기들이 잘리니까 이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이런 현상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파트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축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가능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잘려요. 그러니까 또 그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동화로 인해서 우리 인원 감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아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신영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제도 컨설팅을 해서 관리원 제도를 둔다든가 청소하는 또 미화원들이 지금 우리 안양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아마 거의 한 70%, 80%고 요즘에 새로 생긴 아파트는 신주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아파트는 그 계단에 누렇게 빛나는 신주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걸 닦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름에 죽을 맛이에요. 우리가 오지 가면 그 노래도 만들었지만 그 신주 닦는데 아주 열악한 조건을 또 젊은 사람들은 안 가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신주 닦고 그 고생하고 손가락에 꼬부라지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이 정도 됐어 그러고 그러시는데 참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눈물이 나고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나이가 많은 미화원들 그 신주 닦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번에도 그 바람 쐬러 가고 그러면 노래 부르고 또 그때 70대 후반 중반인데도 우리하고 같이 하신 거 다 사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서 오랫동안 이제 반장님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다 나오셨어요. 얼마 전에 KBS 어디죠? 네. KBS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큰 아파트고 대형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에서 아까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를 26명 중에 24명? 네 명만 남고. 예, 4명만 남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했지만 막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어떤 아파트 노동자들이 처한 고용 불안 현실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현장 노동자로서 또 최근에 쉬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우리 장덕범 반장님 모시고 한번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를 저한테 내주시니 고맙습니다. 일단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들은 진짜 지금 그 메가트리아가 들어선 지가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압박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매달 그냥 이게 영희회사가 바뀌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처음에 3개월 3년 뒤에 그런 새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60세 이하로 쓰겠다.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그 PT 자료를 쓰고 이제 버려놓은 걸 제가 방금 입수를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때부터 벌써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PT 자료를 우리 지금 신 위원장님한테 내가 보냈더니만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참
합의를 얻고 동의를 얻어서 그때 그 입찰부 들어온 그 회사가 우리 신 위원장이 와가지고 그 상담하고 앉았는데 그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그냥 성질이 나니까 이거 나 안 해.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간 뒤에 그 나머지 한 1년 동안은 무사히 전원이 그 고용 승계를 해서 그런 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좀 8월 말에 이건 생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뭐 그래도 한 뭐 3분의 1은 남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 9월 초부터 이거 뭐나 새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냥 그 8월 말이 그냥 다 갔는데도 새 업체가 누구한테 상의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비가 막 오고 할 때인데 그 8월 말 3일 나놓고 와가지고 좀 사람을 좀 모아달라. 그래서 그때 한 조에 2명씩이니까 저하고 하면 10명이니까 그래 10명을 다 집합을 시켜줬는데 그 세경영 업체가 들어오면서 한 말이 나 좀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 자료를 받아왔는데 같이 갈 사람이 몇 사람 없네요. 딱 하면서 2사람 이름 부르고 나머지는 다 집을 가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 이튿날도 또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좀 같이 모아서 좀 이걸 뭐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그때 그 양 이틀 가지고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꼼짝을 할 수 없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3일 뒤에 그냥 저는 그 새로 그 뽑은 사람들이 싹 뭐 인명군같이 기투와버려가지고 기투생 못하고 다 집에 갔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까 좀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진짜 하여튼 좋든 나쁘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참 좀 뭐 법적으로라든가 뭐든가 하든가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런 그 홀대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거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긴 시간 이렇게 발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또 안 그런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남은 주제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앞부분에서 보면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이제 국회 입법사항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쭉 나오고 뒤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난 부분이 이제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법 관련해서 개정될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기간제법이 2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기회 제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비 노동자들이 그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경비 노동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다 고용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리의 제한을 두고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고령자 55세에 해당해서 그 기간제법에서 그 예외가 된다면 보호 대상 그 예외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 소용이 없는 개정일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 특별법에 해당되는 55세 이상자를 거기서 빼버리게 되면 당초에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를 촉진한다는 그런 정책적
측면에서의 그것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 사업 중에서 상생협약과 뭐 우수 인증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써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인증 아파트를 선정했을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 아파트가 입주자와 그다음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수 인증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위원님의 그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기간제법 개정과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이제 상생협약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 말씀해 주셨고요. 기간제법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2006년 사실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간제법을 얘기하는 건데 계약직이 너무 남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상시지속적인 일인데 거기에 이제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을 해서 계속 고용 불안이 발생된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간제가 너무 남용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기간제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인데요. 근데 그렇게 기간제가 남용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크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입법례를 봐도 그런데, 그래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는 정해놓고 그걸 넘어서면은 1년마다든 뭐 계속 그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이 기간제법이고요. 그게 이제 2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를 이제 원칙화하는 방식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해 놨을 때 그럼 2년마다 사람을 교체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당시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2년 딱 되는 시점에 실제로 사람을 교체하는 형태로, 왜냐하면은 더 쓰면은 이제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자동. 그래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55세 이상은 또 그 상용직 전환 기준을 또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일자리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들도 좀 고령 노동자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기간 제한하는 방식을 사유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게 현재 기간제법의 좀 골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인 거고, 그렇게 바꿨을 때 55세 조항도 당연히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파트 사업장에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전체 노동시장을 놓고 얘기한 거고, 아파트 노동시장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아파트는 사실은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용역으로 간접고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3개월 계약 뭐 2개월 계약 이거는 너무 심하다. 적어도 1년 계약을 하도록 하자라는 게 사실 아파트 사업장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고령자이기 때문에 뭐 건강상의 문제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관리소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그런 우려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얼마든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징계 예고를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일반 노동자들, 뭐 젊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우려해 가지고서 미리 뭐 2개월, 3개월 계약으로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2개월, 3개월 계약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또 다른 부작용들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어떤 민원이든 수긍해야 되고 수용적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는 입주민들도 뭐 과잉되게 뭐 요구하고 이 왜곡된 권리의식이 더 막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갑질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파트 사업장은 기간제법 바꾸는 문제, 사유 제한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제 전체 노동자를 고려했을 때 문제고, 물론 이제 아파트 사업장도 거기에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아파트 사업장은 그러면 상용직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1년 계약은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갱신기대권을 좀 법제화하자라는 거를 좀 부분적인 개정 방안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기대권은 물론 이것도 역시나 아파트 사업장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그대로 둘 거면은 갱신기대권을 입법화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반복갱신 1회라도 반복갱신을 했으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서 고용이 좀 승계되도록 하자. 그러면은 그건 아파트 사업장에도 포함이 되고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게 다 포함되는 그런 개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비중의 개정 내용이 있고 갱신기대권은 조금 중범위 수준의 개정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 보기에도 좀 용이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생협약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상생협약을 좀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조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아파트 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한 100여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사업의 항목과 예산, 그다음에 뭐 상생협약을 체결했냐, 뭐 실태조사를 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들이 꽤 있어요. 뭐 한 3, 4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으로. 3, 40군데까지 한 2, 30군데 정도. 근데 후속 사업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체결하고 끝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안산도 작년 말에 안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단지하고 안산시하고 입주대표회의, 안산 비정규센터 뭐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작년에 관련해서 이제 후속 사업을 좀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은 간식 배달하기. 간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빵 같은 거를. 그다음에 건강진단을 하도록 그 근로자 건강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찾아가는 건강검진 사업도 했고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올해 뭘 했냐 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와 상생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뭐 그러니까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상생협약에 참여한 단지들이 뭔가 뭐 휴게실 개선이 필요하다라거나 아까 초단기 계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또 높게 느끼는 걸로는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상생협약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초단기 계약을 근절한다, 뭐 휴게실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자체가 끊임없이 뭐 일정하게는 예산 지원이든 예산이 아니라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그 상생협약에 참여한 단지들에 대해서 계속 그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을 하는 게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알뜰하게 하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고 안산은 그래서 작년에 상생협약 체결하고 올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거를 다시 실천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 사업 계획에 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생협약은 사업의 출발점이지 그 자체가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출발점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일정하게는 예산을 좀 지원할 필요도 있고 사업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사업 예산을 이 상생협약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어떤 이 룰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 예산이 아니라 주택과 예산이거든요. 보통 단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단지당 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나 뭐 경로당 개보수 하는 뭐 아니면 가로등 뭐 교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적은 데가 뭐 한 몇백만 원, 보통 한 2, 3천만 원 정도를 단지에다가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단지 심사 기준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넣자. 노동인권 존중 단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단지들이 뭔가 내가 상생협약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그런 협력 사업들을 꾸준하게 하면은 우리 아파트가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아파트로 지역 내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뭔가 지자체에 일정하게 지원도 받고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지 저는 상생협약의 어떤 실천성이 좀 담보될 수 있다. 그래서
협약만 체결했다고 끝내면 그냥 사진 한 번 찍고 기사, 지역 언론에 기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후속 사업들이 좀 고민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고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문제의식 지금 갖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 잘 들었고요. 노동인구센터 사무처 공비나 발제하시는 내용 보니까 이제 우리 경비노동당도 휴게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안전보호법의 기준이 뭐 조명이라든가 면제 이런 건 명확히 나와 있는데 거의 다 지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게실 공간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이걸 법은 지금 청수에 대한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이 이걸 개정을 못하면 저희 조례로서는 개정이 뭐 불가능한 건지 그 한 가지고요. 또 감시적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 보니까 위반했을 경우 노동청의 승인 취소는 있는데 벌칙 규정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혹시 벌칙 규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노동자 휴게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면적 기준도 딱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그 건축법 개정이 한 3, 4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또 약간의 맹점이 있긴 한데 관리사무소하고 휴게실을 통합해가지고 일정 면적 기준을 주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분리해서 면적 기준을 부여해야 되는데 약간은 그런 결함이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휴게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구축 아파트들이 문제입니다. 이미 이제 만들어졌고 구축 아파트들은 사실은 이 지상에 이제 별도 공간이 별로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신축 아파트들은 아예 경비원 인원을 최소화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실도 거점형으로 경비실을 둡니다. 그러니까 건물마다 경비 초소를 두는 게 아니라 건물 사이에 해서 두세 동을 같이 관리를 하도록 초소를 두는 거예요. 거점형 초소를 두는 거죠. 구축 아파트는 한 건물의 입구마다 초소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 아파트, 한 30년 전 이런 아파트. 근데 거기에 지금 다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많이 줄였죠. 그래서 초소 중에 안 쓰는 초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안 쓰는 초소를 좀 개선해가 휴게실로 어떤 초소는 실제 초소 역할로 쓰고 어떤 초소는 아예 그냥 휴게실로 내부를 바꿔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휴게실 문제는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화노동자들이 더 크게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하에 다 있죠. 사실은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실도 명목상으로는 다 있습니다. 경로당 옆에 뭐 이렇게 아니면 관리사무소 한쪽 아니면 대체로는 지하에다가 어느 정도 면적에 뭐 다 구비해 놓고 근로감독권 오면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휴게실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쓰기가 어려운 휴게실인데 미화원 휴게실은 다 지하에 있고 사실 이거는 약간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사실은 이것저것 재활용품 갖다가 놓고 쓰고 약간 가벽도 아니고 비닐 같은 걸로 치고 천정에 이제 성면 같은 게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밑에서 잠도 잠깐 자고 식사도 뭐 도시락이나 뭐 간단한 취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휴게 공간 문제는 미화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상화하는 건데 지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 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기는 용적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고 뭐 건축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건 지자체 조례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지자체 건축 조례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 보고서에 또 소개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관련된 내용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제가 경기도를 다 또 정보공개 청구도 해보고 조례도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정리된 게 있어요. 아마 안양시는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건축 조례 안양시 건축 조례에 가설 건축물 종류의 노동자 휴게소 마련을 위한 가설 건축물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하에 있던 휴게 공간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들이 안양시, 뭐 부천시 뭐 이렇게 몇몇 지자체들이 있어서 그걸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고, 그건 근데 주로는 미완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실 공간이고,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초소를 좀 개선하는 게 어쨌든 야간에 자야 되는, 미완노동자는 낮에 계시다가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잠깐 자거나 취사 등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이고, 경비노동자들은 자야 되잖아요. 어쨌든 야간에 뭐 서너 시간이라도 자야 되는데 공동 휴게실은 사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이렇게 막 그 코 골고 하고 막 이래 버리면은, 그래서 그냥 난 그냥 아예 그냥 차라리 초소에 있을래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초소를 최소한 휴게 기준에 맞게 좀 개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그 공간 면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공동 휴게실 형태로 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 법률 건축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있고 조례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런 약간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약간 임시 방편적이긴 하지만 저는 효과는 있다. 그리고 조례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감산 수적 근로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승인 요건에서 미달됐을 때 벌칙을 물어보신 거죠? 위반했습니다. 위반.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벌칙은 있지 않고 승인 취소를 하죠. 네, 승인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과태료 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어. 근데 그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도 노동 조건이 바뀌거나 근무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승인 받지 않고 뭔가 환경이 바뀌었어. 근데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됐어. 그러면 그냥 승인 취소가 되고 거기에 따로 이 과태료나 이런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벌칙이 있다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금 휴게실 의무 설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은 있는데, 감단 승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벌칙이 있는 건 아니고 승인 취소가 됐는데, 사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승인 취소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는 임금이 한 38% 정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무 시스템을 그대로 하고 24시간, 그리고 24시간 중에 10시간을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걸로 해서 이거를 감단 승인 받았을 경우와 일반 노동자로 인정했을 경우와 봤을 때 연장 근로수당 들어가야 되죠. 휴일 근로수당 들어가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임금이 38%가 인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파트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뭐 그걸 다 올려줄 단지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한테는 고용 불안으로 또 확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다음에 근무 환경과 뭐 건강권과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해 주셨던 이제 교대제 컨설팅이라는 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좀 균형 있게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들을 한 3, 4년 전서부터 이제 서울에서도 했고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감단 승인이 취소된다라는 거는 아파트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원과 경비원을 구분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퇴사하는 사람이 나 감단이 아닌데 감단처럼 임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나머지 여분을 임금체불로 진정을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제 법적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인정이 되면은 사실은 이후 바꾸는 거는 바꾸더라도 기존의 3년치의 임금 채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완전 폭탄이거든요. 사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자라는 게 사실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의 기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신영배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근무제도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기존의 경비 인력들을 이제 이분화해서 경비와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감단 승인에 대한 그 리스크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근무자들의 만족도 올리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의 임금은 약간 내려가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근무 시간도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상이 반영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까 만족도는 좋다고 하셨는데 관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용역 위탁관리회사가 용역 또 보급을 줘서 하는 거고, 그럼 관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기존의 위탁관리회사가 관리 업무를 보시는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건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당장 이제 그 지적이 맞는데요.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하면 보통 한 20만 원 이렇게 되다가 이제 관리원으로 하면서 이제 근무 시간을 좀 이렇게 줄여버리면 170만 원, 80만 원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막교대 근무에 이미 숙달되어 있는 오래된 경비원들 중에서는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24시간 막교대 근무 자체에 대해 갖고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경비원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급여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아파트에 장시간을 그렇게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이렇게 대기를 시켜놓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미화원들 급여나 이런 걸 보면 하루에 4시간부터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휴게 시간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 뭐 1시간 이렇게 줘도 충분할 텐데 3시간씩 오늘 갔던 그 샘마을에는 미화원에 6시간 일을 시키면서 4.5시간을 대기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법률적으로 맞느냐 또 검토도 이래 해봐야 되는데 또 그 반대로는 오전에만 4시간, 5시간 근무하는 데가 딱 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오후에는 자기 볼일 보고 이제 급여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다양한 근무 제도에 따라 갖고 그 또 건강상의 이유도 있으니까 선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그 고용 인원들은 유지하면서 관리비를 적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그게 타협점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고용관리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그 고용 관리의 사실상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고용 규모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법적으로 용역회사 경비원들,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들의 관리 주체는 용역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많은 의사결정들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 책임들이 생기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쏙 빠져나가고 힘없는 용역회사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수많은 용역회사들이 난립하고 있고 그 입찰에 당첨해 갖고 살인적인 정말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그 문제가 개편이 되면 관리 업무에 편입된 그 노동자들은 어디에 그건 상관없이 관리업체가 이제 경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으면 이제 이름을 우리가 경비 뭐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도 현장하고 사실 맞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보면 감시 근로자, 일반 근로자 뭐 이런 것들이 맞는데 같이 용역회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묶어서 그냥 관리원, 경비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쓰는 그렇죠. 게 통상.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관리하는 사무직원이 있고 또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고 용선이라고 이제 토목건설 이런 쪽에 있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경비, 미화, 관리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이제
기계 전기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현장에서는 좀 다르죠. 예. 경비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라고 해서 대부분 청소를 시키는 사람 미화 쪽에 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미화 반장이 그 관리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거기 영역업자가 경비하고 떨어져서 지금 아주 다양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휴게 시설을 하나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안양 시내를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요. 이거를 지상으로 올리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동대표들이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느낀 거는 제발 그 공간 내에서라도 도배라도 해주고 전기시설을 해서 후황을 달아줘서 이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미화원,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화원들이 점심시간에 그 돈을 조금 주려고 2시간 휴게시설을 준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 퇴근시키면 좋은데 그거 붙들어 놓고 돈은 절 들려고. 이 동대표들 제발 좀 내가 모일 때마다 동대표 좀 나와 주십사고 강조를 하는 게 그 동대표들이 입주민들한테 돈 1,000원 아끼는 걸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우리 열악한 경비원들, 미화원들 휴게시설하고 근로시간을 그렇게 빼고 있어요. 그 점심시간 2시간을 그 여자들이 뭐 하겠어요. 별걸 다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러고 그 지금도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도 그 나무 다이 있잖아요. 그거 싸놓고 지하실에 휴게시설이라고 미화원들이 지금 휴게시설 사용한 데도 있고 깨끗하게 잘 된 데도 있고 지금은 경로당을 할아버지 방을 안 쓰니까 할머니들은 많고 할아버지들 사용하라니까 그거를 휴게실 한 데도 있고 미화원 휴게실, 경비원 휴게실 또 양심적인 사람은 관리소장 자기들 그 폼 잡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를 필요 없으니 경비원들 저녁에 숙직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저 컨테이너 박스라고 지금 부영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왜 컨테이너 박스 함부로 못 하냐면요. 상하수도 이게 물하고 소변을 때 대소변을 보면 그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조하고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박스 놓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거 만약에 정화조 시설 다 제대로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 그 있는 데가 거기 다행히 그 근방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또 시끄럽다고 또 경비원들은 자동차가 옆에 일본 국도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그 시설이라도 어떻게 전기시설 좀 간단히 할 수 있고 호황시설 해서 식수 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이 없으면 멀리 또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그런 시설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또 뭐 질문하실 게 없나요?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그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누구나 다 또 우리가 내 아버지, 내 가족이 이렇게 또 내가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만나면서 그분들이 참 마음이 맑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 다만 나이 많을 이유로 우리가 그분들의 노동 가치라든지 노동 능력을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다면 이 사회가 좀 또 그분들이 일하고 싶다면 일자리를 주고 그들의 어떤 노동인권을 우리가 보장하는 데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